여러분, 헤지펀드에 투자를 해본 적 있으세요? 헤지펀드는 사전적으로 주식의 매수와 공매도를 병행해서 시장의 위험을 헤지하는 투자 회사, 투자 펀드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모든 헤지펀드들이 헤지를 하거나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위험하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돈을 벌 기회가 있는 전 세계 어디든지 자유롭게 자산을 매수하거나 또는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하고 또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펀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헤지펀드를 대변하는 말은 뭐냐? 바로 돈입니다. 지난 2006년에 엄청나게 헤지펀드 붐이 일었는데,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CEO 로이드 블랭크라는 사람이 당시에 한 해 급여로 5,400만 달러를 벌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700억 원 정도를 한 해 연봉으로 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같은 해에 헤지펀드 매니저의 월급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부터 이렇게 쭉 순위로 나열을 했는데 25위의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4천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정도 되는 돈을 헤지펀드 매니저 25위가 받았다는 거죠. 골드만삭스 CEO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월급 얼마 정도 벌었다 이런 거는 헤지펀드 매니저들한테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1위부터 3위까지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연봉은 보통 1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우리 돈으로 한 해 급여만 1조 3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수익금의 20%를 성과 보수로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헤지펀드를 다른 말로 하면 2와 20을 받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2는 뭐냐? 운용보수 2%, 그리고 20은 수익금 중에 성과보수 20%를 말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벌다 보니까 헤지펀드는 월스트리트의 꿈이고 주식시장의 최종 목표다라는 기사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헤지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책,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FM미디어 출판사에서 출판한 헤지펀드 열전,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헤지펀드는 엘프리드 윈즐로 존스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요. 그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부정기 화물선의 사무장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외교관 시험에 합격해서 독일 베를린의 주재 부영사로 근무를 하죠. 근데 히틀러에 저항을 했어요. 뭔가 좀 아니다,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1년 후에 외교관을 그만두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1948년에 포춘지에 금융 관련 기사를 기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잡지를 출간하겠다 하면서 회사를 뛰어나오지만 투자를 받는데 실패해서 새로운 잡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친구 4명 돈 6만 달러, 그리고 자신의 돈 4만 달러를 가지고 투자에 나서기 시작하죠. 물론 1949년이니까 그때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1949년부터 1968년까지 존스는 5000%의 엄청난 투자 수익을 달성하죠. 그 전까지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근데 1961년부터 그 비밀이 풀립니다. 헤지펀드 발행 설명서에 이 윈즐로의 헤지 전략이 설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자 10만 달러를 투자하는 2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일단 8만 달러는 아주 자기가 생각한 제일 좋은 종목에 매수를 하고 2만 달러는 뭔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하죠. 당시의 투자 방법이 약간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8대2로 주식과 채권을 배분한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헤지펀드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 10만 달러가 있으면 10만 달러를 빌립니다. 그래서 총 20만 달러로 자금을 늘린 후에 13만 달러는 선택한 최선의 종목들, 주가가 오를 것 같은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7만 달러는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최악이다 하는 종목들에 공매도를 걸죠.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실행 후에 주식시장이 30% 강세장이 나오는 경우에 최고로 생각하는 종목들, 오를 종목들은 이제 30% 이상의 이익을 내지만 최악의 종목들도 장이 오르니까 올라가겠죠.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뭔가 상승 동력이 약하다 보니까 10%가량 적게밖에 못 올라요. 이런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헤지펀드로 13만 달러를 투자해서 약 30% 이상 이 돈을 벌고 공매도에서는 10%가 이제 올랐으니까 오히려 손실을 거둬도 전통적으로 8대2로 배분한 투자자보다 약 8,000달러의 이익을 더 벌게 됩니다. 숫자로 계산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러면 또 듣기가 싫어지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그런 수익이 나온다는 거고, 이렇게 레버리지와 헤지를 통해서 위험은 조금 더 적게 가져가면서도 더 높은 수익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하락장에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윈즐로 존스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강세장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하락장에서도 손실을 아주 잘 방어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롱숏 전략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하락에 대비하는 이 헤지를 위해서 공매도, 즉 하락에 베팅할 종목에 대해서 변동성의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시장 지수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더 크다고 말하고, 더 적은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은 변동성이 적다고 말해요. 자, 만약에 헤지를 위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공매도로 헤지를 한다 하면 변동성이 더 큰 종목에 공매도를 때려야, 그래야지 수익이 크게 올라가면서 하락에도 방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 주식시장이 더 올랐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손실폭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한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게 변동성이 큰지 작은지를 계산해서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정했다 그래요. 이게 바로 1952년 해리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과 1958년 토빈의 분리정리 이론이라는 이 이론들의 핵심을 한참 앞서서 존스가 선제적으로 자신의 헤지펀드에 적용을 했다는 거죠. 1960년까지도 이렇게 존스의 투자 방법은 비밀리에 아무에게도 공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공개가 되는데, 존스가 최초 헤지펀드를 만들고 20%의 운용보수를 받은 이유가 밝혀지는데 뭘까요? 바로 당시 세금 때문입니다. 당시에 미국은 개인소득세율 중 가장 높은 구간이 91%였대요. 돈을 벌면 거의 대부분을 다 세금으로 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투자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득하면 25% 자본이득세만 납부를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헤지펀드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헤지펀드가 지금도 굉장히 비밀스럽고 부자들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1933년에 미국 증권법, 그리고 1940년에 투자회사법, 투자자문업법에서 미국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만약에 사모펀드 상태로 있지 않게 되면 투자 전략을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고 수수료도 마음대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당시 헤지펀드들은 이렇게 사모펀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펀드에 가입을 하세요,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없었고 입소문만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투자자 또한 100명 단위로 투자 조합 형식으로만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호를 모집해서 이게 100명 단위로만 투자를 받았대요. 이런 은밀성 덕분에 그를 모방한 이제 2, 3의 헤지펀드들도 동일한 형태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구성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어떤 기사가 실렸냐? 헤지펀드는 월스트리트 최후의 은밀하고 아주 남들이 아무나 가입 못하는 배타적인 노다지판 특등 객차를 올라타는 방법이다 하면서 비판이 실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존스의 방법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올라갈 만한 종목을 매수하고 떨어질 만한 종목을 공매도하는 건데, 1953년, 1956년, 1957년 약세장이 펼쳐졌을 때 레버리지를 걸고 오히려 매수를 했다가 손해를 봤고요. 강세장에서 오히려 공매도를 세게 걸었다가 손실을 크게 보기도 했습니다. 윈즐로 존스는 이런 방식은 만약에 내가 시장의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종목을 잘못 고르면 손실이 얼마나 커지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펀드는 크게 수익이 났는데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브로커들을 불러서 자신의 펀드가 이런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매수할 종목과 공매도할 최적의 종목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나한테 알려줘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상위권에 우수한 성적을 낸 브로커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식 브로커들은 굉장히 종목에 대한 정보가 빨랐어요. 그래서 종목을 매수하거나 또 공매도해야 될 이런 특별한 정보나 소식들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존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자신이 얘기했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갔어요. 가장 좋은 정보가 존스한테 몰려들었던 거죠. 그리고 내부 펀드 매니저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수익을 계속 내게 되죠. 그런데 1969년 이렇게 존스의 방식을 모방한 회사가 500개나 만들어집니다.
브로커들이 직접 자기가 돈 벌어보겠다고 똑같은 방식을 표방해서 이런 회사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헤지펀드가 많이 만들어졌냐면 특정 종목의 공매도 수익의 절반이 바로 헤지펀드들한테 흘러 들어갔어요. 자, 이거 헤지펀드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그러면서 적대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 시스템, 경쟁 시스템도 점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존스의 펀드 매니저들은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더욱더 공격적인 너무나 위험한 투자를 했고 실수를 했을 때 손실도 커집니다. 결국 20년이 지나자 이 윈즐로 존스의 헤지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면서 뒤안길로 사라지죠. 특히나 1969년 기준금리가 5.5%까지 급등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1973년에 다시 한번 주식시장의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폭락을 합니다. 이렇게 2차의 주식시장의 폭락 구간에 헤지펀드들 대부분이 다 쓸려 내려갑니다. 1세대가 다 막을 내리고 다음 2세대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 헤지펀드 열전이라는 이 책은 헤지펀드의 역사를 설명해 주지만 사실상 미국 주식 투자의 역사를 설명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역사가 아주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내용들이 우리들한테 상당한 이 통찰력을 줍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수십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쌓인 지식들이 하나하나 늘어갈수록 통찰력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한참 오르고 있을 때 여러분 유튜브 틀고 경제방송 틀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삼성전자 이야기만 합니다. 신사업과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매출과 이익이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평소에 주식 방송을 하지 않던 이런 사람들조차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유튜브 방송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만 나오면 조회수가 폭발을 합니다. 그런 시기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욕만 먹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분위기 잘 타고 있다가 뭔가 실적이든 사건이든 뭐가 박살이 나면 그때 매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경험 많이 해보셨죠? 2021년에 딱 고점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도 수십 년 전에도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렇게 충분한 경험들이 쌓여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 쌓일수록 통찰력이 좀 더 빠르게 늘어간다는 거죠. 우선 지금까지 내용이 1세대 헤지펀드에 대한 얘기인데 헤지펀드가 대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기 위해서 중요하다면 이 책의 나머지 15개의 파트는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이 헤지펀드 매니저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고 돈을 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용이 모두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설적인 헤지펀드였던 SFBC의 마이클 스타인하트와 실루포의 이야기가 인상이 깊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69년까지 미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성장주의 숭배가 어마어마했던 시기예요. 성장주가 쫙 올랐거든요. 2023년 현재도 마찬가지로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성장주를 엄청나게 좋아하죠. 거의 숭배에 가깝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 헤지펀드 SFBC의 마이클 스타인하트는 성장주 숭배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바로 성장주들이 하락할 것이다 생각하고 공매도를 시작을 합니다. 곧바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영화와 다르죠. 1969년 성장주가 곧바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약간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연말에 가면서 9% 정도 하락을 하는데 SFBC는 오히려 손실을 보죠. 그리고 1970년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주식시장 성장주가 추가 하락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1971년에는 다시 또 짧은 반등장이 펼쳐져요. 성장주가 다시 달리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성장주에 뛰어들었고 역시 그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성장주는 끝도 없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환호에 차 있었죠. 하지만 1972년에 그들은 다시 이번에는 확실히 성장주가 폭락할 것이다 생각하고 성장주 공매도에 더 큰 비중을 싣고 본격적으로 주식시장 하락에 베팅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폭락은 바로 오지 않아요. 1973년까지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고 1974년에 41% 석유파동이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죠.
SFBC는 폭락장에 28%의 수익을 거둡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사람들은 주식을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공매도 이제 하지 말고 그만 다시 커버링 해라, 매수해라 이런 요구가 쏟아졌고요. 언론조차도 미국 주식을 공매도하는 이런 세력은 반역 행위자다 하면서 이런 프레임까지 씌워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SFBC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주식시장이 충분히 폭락했을 때 이제 수익금으로 저점에 쓸어담는 역발상 능력을 보여주죠. 사실 1973년의 성장에는 실루포라는 인물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리서치팀에 실루포라는 인물이 들어왔었는데 그는 콘트라 TF 파동 이론의 매료가 되어 있었어요.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기술의 혁신, 4차 산업혁명 같은 이런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반복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1973년에 경기가 침체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이 실루포라는 인물이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1973년 석유 파동과 1974년까지 주식시장의 큰 폭락으로 SFBC가 큰 수익을 거뒀고요. 대부분의 수익은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공매도를 하고 그 벌어들인 수익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아서 올린 수익률이에요. 그렇게 1967년부터 1978년까지 SBFC의 지분 가치는 1200%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같은 기간에 주식시장이 단 70% 상승했다는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SFBC 헤지펀드의 성공은 통화량을 추적했다는 데 있어요. 지금은 우리들도 그렇고 월가에서는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당시 투자자들은 이 방법을 투자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겁니다. 이 국면에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남아있기보다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금이나 채권을 투자해서 이자를 받겠죠. 그렇게 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주택이라든가 건설, 설비 투자 등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의 주가가 큰 폭 하락한다. 이게 바로 통화 이론이죠. 지금은 상식과도 같은 이런 분석이었지만 1960년대 초반에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1960년대 내내 1972년에 금태환 이 중지가 선언되기 전까지만 해도 근본이제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2%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런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다 과거의 생각이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60년대만 해도 금리가 오르면 곧 포퓰리즘으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공포,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한 공포는 대부분 다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과 상당히 유사하죠. 2020년이 되기 전에 10년간 인플레이션이 거의 2%를 잘 넘어가지 않는 장기 디플레이션 시대가 거쳐오면서 2022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그 변화에 적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는 모두가 잊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1970년대와 지금이 굉장히 유사한 시기죠. 특히나 실루포는 대형 은행들의 통화량을 체크해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았어요. 은행들이 대출 여력이 있다가 이제 여신 한도가 소진이 됐다.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 그러면 통화량 증가가 둔화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하향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봤는데, 그리고 반대로 폭락을 충분히 해서 대출 여력이 부족하다가 금리도 충분히 떨어지고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해라. 이렇게 전환될 때는 주식시장의 반등 타이밍을 봤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일치했다는 거죠. 실루포는 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미국 최대 주택건설사인 카우프만 앤 브로드를 공매도하게 됩니다. 동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공매도를 하지? 하지만 스타인하트만 그것을 인정을 했고 결국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건설사 주가가 하락하면서 2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게 되죠. 1970년대에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를 제대로 보는 인물이 바로 이 실루포였습니다. 제가 이 SFBC 헤지펀드의 부분을 인상 깊게 보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과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그거 외에도 당시의 현상이 어땠고 사람들의 심리가 어땠고 주류 경제학이 어땠고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지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간접 체험을 제대로 하게 되고 저희 통찰력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시켜드린 부분은 책의 내용 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헤지펀드의 역사가 아닌 제가 읽기에는 투자의 역사, 이 월스트리트의 역사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통찰력을 얻고 해안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FM미디어 출판사의 헤지펀드 열전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